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동네 상가나 오피스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시면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낮에 가면 빈자리가 엄청 많죠? 네, 맞아요. 평일 낮 시간대면 유독 그 텅텅 비어있는 어두컴컴한 공간들이 꽤 눈에 띌 겁니다.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는 바로 이 버려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제가 이번 분석 자료를 보다가 그 피터 킴이라는 분의 일화를 하나 읽었어요. 지난 주말에 이분이 서울 강남에 있는 지은 지 좀 꽤 된 오피스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 서 있었대요. 지하 3층이면 뭐 거의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곳이네요. 그렇죠. 주차장 바닥엔 먼지가 막 뽀얗게 앉아있고 빈자리가 수두룩한데 그 옆에 있던 건물주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더랍니다. 차들은 안 들어오는데 환풍기 돌리고 조명 켜는 관리비만 매달 피를 말린다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정말 속 타는 일이죠. 그게 다 돈이니까요. 사실 골칫거리잖아요. 근데 피터 킴의 눈에는 그 텅 빈 지하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골칫거리가 아니라 시간당 수천 건의 물류 데이터를 쏟아내는 도시명 데이터 허브, 말 그대로 황금이 묻힌 금광으로 보였던 거죠. 시각이 완전히 달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이 텅 빈 지하 주차장이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주의 고민이요. 사실 요즘 도심 한복판에 건물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뒤집힌다. 예전에는 뭐 단순하지 않았나요? 무조건 평수 넓고 역세권이고 이러면 임대료 더 받는 구조였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공간이 가만히 멈춰 있는 아주 정적인 자산이었죠. 면적이 곧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간이 일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류 트래픽을 처리해낼 수 있느냐, 즉 공간 처리량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간 처리량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하루에 몇 개의 택배 상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역동성이 건물의 몸값을 결정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월세만 받아서는 연 3% 수익률도 간당간당한 요즘 같은 시대잖아요. 그쵸.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하죠. 네. 근데 그 죽어있던 지하 주차장이 로봇이 쫙 깔리고 실시간으로 물건이 분류되는 순간 연 15% 이상의 고수익을 내는 물류 플랫폼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연 3%에서 15%로 뛴다는 건 이건 말 그대로 공간의 연금술인데요? 와, 여러분도 아마 당장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도심 한복판이어야 할까? 그렇죠. 땅값도 비싼데. 네, 강남 한복판은 땅값도 비싸고 도로도 막 꽉꽉 막히잖아요. 게다가 다른 공간도 아니고 왜 굳이 주차장일까요? 그 의문을 풀려면요. 지금 물류 산업 전체를 막 옥죄고 있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병목 현상이라면 배송 문제인가요? 네. 전통적인 배송 시스템을 보면 전체 물류비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무려 50%가 넘는 비용이 바로 라스트 마일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 라스트 마일. 고객의 문 앞까지 가는 그 마지막 배송 구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이나 뉴욕 같은 아주 고밀도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외곽에 있는 거대한 창고에서 물건을 실은 대형 트럭이 꽉 막힌 도심 도로를 뚫고 들어와야 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지옥이죠. 그렇죠. 그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 인건비, 기름값, 이게 전부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출혈인 겁니다. 아, 요새는 진짜 오늘 시키면 내일 도착하는 것도 되게 답답해 하잖아요. 저만 해도 커피나 신선식품 주문하면 15분, 30분이면 도착하는 그 퀵커머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길 배송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대 창고에서 출관해서는 물리적으로 15분 컷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최종 진화 형태는 결국 하이퍼로컬, 즉 초밀착 동네 배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밀착 동네 배송이요? 네, 15분 배송이 가능해지려면 고객이 있는 곳에서 반경 3km 이내에 반드시 물건이 딱 대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고객과의 거리를 확 좁히게 되면 굳이 덩치 큰 대형 트럭을 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거리가 짧으니까 굳이 큰 차가 네,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 심지어 동네 도보배달로도 커버가 가능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팠던
그 라스트 마일 배송 단가를 무려 30% 이상 후려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30%나 절감이 된다고요? 이거 듣다 보니까 예전에 그 컴퓨터 부품 설명할 때 쓰던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떤 비유죠? 우리가 컴퓨터 쓸 때 저기 구석에 있는 크고 느린 하드 드라이버에서 매번 데이터를 가져오면 엄청 느리잖아요. 그래서 CPU 바로 옆에 초고속 캐시 메모리를 달아서 자주 쓰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꺼내 쓰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상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바로 이 물류의 초고속 캐시 메모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게다가 컴퓨터의 캐시 메모리도 사용자가 다음에 뭘 찾을지 예측해서 미리 데이터를 막 올려두잖아요. 물류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탁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분석하나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동네는 비가 올 테니 우산과 파전제로 주문이 폭주하겠군. 이렇게 예측해서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그 동네 지하 주차장, 즉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물건을 꽉꽉 채워두는 겁니다. 와, 주문하기도 전에 이미 내 발밑 지하에 물건이 와 있다는 거네요.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외곽의 덩치 큰 창고가 그저 물건을 쌓아두는 저장 창고라면 도심 지하 주차장은 소비의 실행을 담당하는 아주 최전선이 되는 셈입니다. 네, 수요가 확실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외곽에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심에 다른 빈 공간도 많은데 왜 하필 주차장입니까? 그게 자율주행이나 공유 차량 서비스 같은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차를 직접 소유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확실히 렌트나 소카 같은 거 많이 타니까요. 네, 그 결과로 도심 오피스 빌딩 주차장의 평균 가동률이 지금 40%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텅 빈 유휴 공간은 계속 늘어나는데 반대로 퀵커머스 폭발로 도심 내 물류 거점 수요는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완벽하게 교체하는 지점이 바로 지하 주차장인 겁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그 두 수요와 공급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실적인 한계요. 네. 제가 만약에 건물주라고 치고 저희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물류센터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거기 층고가 높아봐야 한 2.5m 정도거든요. 제 키에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예요. 천장이 꽤 낮죠. 게다가 위층 하중 버튼 다고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들이 막 빽빽하게 박혀 있잖아요. 공기도 좀 탁하고 어두컴컴한데 솔직히 거기서 사람이 지게차 몰고 다니면서 창고로 쓰기엔 물리적으로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요? 거의 최악의 조건 같은데요? 네, 만약 사람이 직접 지게차를 몰고 다녀야 한다면 최악의 조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들이 철저히 인간의 신체와 작업 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면 뭐 로봇의 기준에서는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최신 자동화 설비와 로봇들에게는 그런 낮고 어둡고 기동 많은 환경이 전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로봇들도 기둥 부딪히고 그러지 않나요? 안 부딪힙니다. 오히려 그 복잡한 기둥 사이사이를 뱀처럼 아주 유연하게 피해 다니는 소형 자율주행 로봇, 즉 AMR이 바닥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와, 그럼 그 2.5m라는 낮은 층고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닥부터 천장 끝까지 빈틈없이 꽉꽉 채우는 고밀도 수직 셔틀렉을 설치합니다. 아예 수납장을 천장까지 꽉 채워버리는군요. 네, 인간 작업자는 그냥 가만히 작업대에 서 있기만 하면 로봇들이 알아서 물건을 착착 꺼내다 받치는 GTP 시스템이 적용되는 거죠. 오, GTP 시스템이요? 네, 고지 투 펄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널찍한 평면 창고에서 사람이 무거운 카트 끌고 다니는 것보다 공간 효율이나 물건을 찾는 피킹 속도가 무려 5배 이상 치솟습니다. 5배요?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로봇은 뭐 하루 종일 일해도 허리가 아플 일도 없고 어둡다고 불 켜달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컴컴해도 자기들끼리 잘 다닙니다. 그냥 그 열악한 지하 공간을 무슨 테트리스 블록 쌓듯이 100%꽉 채워서 써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하 주차장만의 뜻밖의 강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환기가 잘 안 되고 서늘하다는 점. 이게 특정 분야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서늘한 게 무기가 된다고요? 아, 설마 신선식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선식품 콜드체인 분야입니다. 온도 유지가 생명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신선식품 창고는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핵심이라서 일반 창고보다 임대료가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게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지하는 1년 내내 외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 여름에 지하실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한여름에 지상에서 냉동 창고를 돌리려면 에어컨 전기세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나오지만 지하는 이미 기본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자연이 만든 천혜의 냉장고인 셈이죠. 와, 당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답답한 지하실 환경이 신선식품을 보관하기엔 오히려 최고의 조건이었네요. 근데 공간을 통째로 냉장고로 개조하려면 그 벽에다 단열재다 붙이고 이래야 하잖아요. 초기 공사비 장난 아닐 텐데요. 그래서 전체 공간을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듈형 냉장 큐브라는 걸 도입합니다. 모듈형 냉장 큐브요? 네, 쉽게 말해 거대한 레고 블록 모양의 냉장고를 필요한 만큼만 주차장에 딱 조립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투자비, 즉 캐펙스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아, 전체를 얼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블록만 얼리는 거군요. 네, 실제로 파이썬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가 자료에 있는데요.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0평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150평. 거기를 원래 주차장으로 쓰면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 내기도 빠듯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이 모듈형 큐브와 로봇 렉을 쫙 깐다고 하면 일단 3억이라는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초기엔 3억 투자가 들어가지만 이게 단순한 공간 월세가 아니라 나중에 설명해드릴 그 처리 물동량에 따른 폭발적인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3억 원의 투자비 회수 기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와, 150평 규모에 월 1,000만 원 벌던 곳이 3억 투자로 단기간에 회수될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이거 당장이라도 땅 파서 만지고 싶어지는데요. 하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돈이 된다는 건 알겠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여러분이 그 건물 입주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주민 입장이요? 네. 누가 와서 우리 아파트 지하, 우리 회사 건물 지하에 배달기사들이 타는 전기자전거 배터리들이 잔뜩 충전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당장 화재 위험 때문에 난리가 날 텐데요. 안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그렇죠. 요새 배터리 화재 무섭잖아요. 주민들도 반대할 거고 소방당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턱은 대체 어떻게 넘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건물주와 투자자들이 가장 뼈저리게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업계에 안전하지 않은 자산은 결국 자산이 아니다라는 철칙이 있거든요. 당연한 말이죠. 불나면 끝이니까. 그래서 화재나 안전을 위한 이런 최첨단 설비 투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비용이 아니라 내 건물의 자산 등급을 올리기 위한 핵심 투자 수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 어떻게 막느냐는 거죠. 동계 주차장에 소화기 몇 개 더 비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소화기 수준이 아니고요. 지하실이라는 닫힌 공간의 특성을 오히려 역이용한 하이브리드 소방 안전 아키텍처가 구축됩니다. 이름부터 뭔가 복잡한데요. 전기 배터리 충전 구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배터리에서 불이 나기 직전에 특유의 오프가스라는 게 먼저 뿜어져 나오거든요. 아, 냄새 같은 가스요? 네, 이 가스를 냄새도 나기 전에 잡아내는 초정밀 센서가 천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열폭주가 시작되려는 찰나를 딱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천장에서 질식 소화포가 툭 떨어져서 그 배터리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질식 소화포요? 네, 배터리 화재는 물로 잘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산소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와, 아예 덮어버리는군요. 거기에 더해서 불이 난 구역 주변으로 고속 에어커튼이 아주 강력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에어커튼은 그 상가 입구에 달린 바람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훨씬 강력하죠. 유독가스나 연기가 다른 주차구역이나 지상층으로 절대 못 올라가게 공기로 아예 보이지 않는 벽을 쳐버리는 겁니다. 지하실은 지상처럼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에어커튼이나 배기 시스템을 설계하기가 오히려 통제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게다가 여기에 AI 기반 열화상 카메라가 24시간 내내 온도를 감시하다가 만약 온도가 급상승한다. 그러면 지자체 소방서 시스템과 API로 실시간 연동되어 있어서 곧바로 소방서에 알람이 갑니다. 진짜 그 정도면 오히려 어설픈 지상창고보다 우리 집 지하가 화재 대비가 훨씬 잘 되어 있다고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겠네요. 네, 훨씬 안전한 거죠.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라고 만든 것이잖아요.
거기를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건 구청에서 그렇게 쉽게 허가해 줄 리가 없을 텐데요. 규제는 뭐 언제나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이죠.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도 도심 물류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어서 약간의 틈새가 생겼습니다. 이걸 전략적으로 뚫고 나가는 일명 규제 해킹 3단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해킹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소규모 주문 배송 시설. 이라는 새로운 법적 테두리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맞춰서 스마트 물류 거점 인증을 받아내면요. 불법 용도 변경이 아니라 합법적인 지위를 딱 얻게 되고 심지어 의무 주차 대수를 감면받는 혜택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에 새로 생긴 혜택 규정을 파고드는 거군요. 그럼 아까 말했던 주민들 반발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 건물 지하에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겠죠. 시끄럽다, 매연 나온다 하면서요. 그쵸. 당장 현수막 붙죠. 그래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하 공간의 일부분을 딱 떼어내서 최첨단 무인 스마트 택배함이나 입주민 전용 픽업존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결합하는 겁니다. 편의시설로 포장을 하는 거네요. 엘리베이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혜택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죠.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프리미엄을 높여주는 인프라 시설이다. 이 정도면 진짜 주민들이 오히려 유치하자고 서명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구청이나 지자체에 이 공간이 우리 건널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동네 소상공인들도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물류 거점 모델입니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공공성을 띠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공성을 띠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인허가를 내줄 명분이 확실히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딱 거치고 나면 그 깐깐했던 법적 규제가 오히려 다른 경쟁 건물들은 쉽게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나만의 아주 든든한 진입정벽이 되어버립니다. 와, 진짜 머리 좋네요. 물리적 한계는 로봇으로 채우고 화재 위험은 첨단 센서로 덮고 규제는 공공성으로 뚫어버린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힘들게 지하에 첨단 시설을 합법적으로 구축했어요. 그럼 임대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아까 평당 얼마씩 받는 그 정적인 개념은 이제 끊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기존 건물주분들의 머릿속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야 하는데요. 보통은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월세를 받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그쵸.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가 최고죠. 하지만 이 첨단 시설을 운영할 때는 고정 월세를 버리고 수익 공유, 즉 레비뉴 쉐어 모델로 가야 합니다. 수익 공유. 예를 들어 기본 임대료는 시세의 한 80% 정도로 확 낮춰줍니다. 임차인인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부담 없이 쑥 들어올 수 있게요. 그 대신 이 지하실에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택배 박스당 얼마씩 이렇게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박스당 수수료요? 그럼 건물주가 배달 플랫폼이 장사를 잘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많이 내보낼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단순히 땅만 빌려주는 지주가 아니라 그 물류센터의 사업 파트너로서 실적에 같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물동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건물주는 기존의 주차장으로 받던 일반 임대료의 2배, 많게는 3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와, 3배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반 성장하는 관계가 되는 구조죠. 듣기만 해도 달콤한데 하지만 그 달콤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살이 있죠. 아까 그 모듈형 냉장 큐브 깔고 로봇 넥 세우는데 초기 비용이 150평 기준으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꽤 큰 돈이죠. 아무리 나중에 대박이 난다고 해도 건물주 입장에서 당장 자기 현금 3억 원을 태우거나 건물을 통째로 담보 잡혀서 은행 대출을 끌어다 쓰는 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아주 고도의 금융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권리를 쪼개서 파는 STO, 즉 토큰 증권 발행입니다. 토큰이요? 코인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파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내 거다. 그렇죠. 오직 그 지하 구석에 만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운영권과 미래에 들어올 박스당 수수료 수익권, 딱 그것만을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나한테 있는데 지하실 창고에서 나올 그 미래의 택배 수익률만
주식처럼 상장시켜서 사람들에게 판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초기 구축 비용 3억을 단숨에 조달하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택배가 막 쏟아져 나가면서 수수료가 짤랑짤랑 들어오면 토큰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당금처럼 그 수익을 나눠주면 됩니다. 와, 건물주는 은행 대출의 이자 압박 없이 최첨단 시설을 짓고 투자자들은 물류센터 고수익을 나눠 갖는 완벽한 구조죠. 자산의 주도권은 여전히 건물주가 꽉 쥐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만 새롭게 창출해내는 겁니다. 건물을 통째로 팔거나 막 큰 빚을 지지 않아도 전 세계의 자본을 내 건물 지하실로 끌어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전략입니다. 근데 이 멋진 그림이 다 완성이 되려면 결국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지하실을 선택해서 세를 들어와야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들이 알아서 막 찾아올까요? 절대 안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건물주는 얌전히 월세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로 무장한 프롭테크 컨설턴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컨설턴트처럼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나요? 배달 플랫폼 기업 영업 담당자를 만나서 우리 지하실 싸고 깨끗해요 라고 할 게 아니고요. 당신의 회사가 이 반경 3km 내에서 매일 쏟아내는 배달 수요 히트맵을 우리가 다 분석해봤다. 당신들이 지금 저 외곽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르며 길바닥에 버리는 비용이 얼만데 우리 건물 지하로 들어오면 그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제안서를 던져야 합니다. 와, 완전히 영업의 차원이 다르네요. 비용 절감액을 수치로 탁 들이밀면서 설득해야 하는 거군요. 게다가 요즘 대기업들이 목숨 거는 그 ESG 경영 성과까지 덤으로 안겨줄 수 있다면서요. 네,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큰 경유 트럭이 매연을 뿜으면서 도심을 달리는 대신에 우리 지하 창고에서 친환경 전기 자전거나 도보로 배달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거든요. 아, 배송거리가 짧아지리타요. 네, 이건 단순히 우리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라는 홍보성 멘트가 아니고요. 실제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어집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입점하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배송비도 아끼고 글로벌 트렌드인 ESG 성과도 챙길 수 있으니 최우선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흐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뉴욕이나 런던에서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주차타워가 다크피친, 그러니까 배달 전문 주방과 MFC 물류 거점이 결합된 허브 공간으로 싹 개조되면서 건물 가치가 이전보다 무려 3배나 뛰어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와, 가치가 3배나 뛰었다고요?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역 구석에 남는 유휴 공간들을 전부 온라인 주문 픽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아파트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초밀착 동네 물류 모델이 성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세계 최고의 실험실이자 기회의 땅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건물을 최첨단 물류 플랫폼으로 바꾸기 위한 자산가를 위한 핵심 5단계 로드맵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1단계는 데이터 기반의 수요 분석입니다. 내 건물 반경 3km의 배달 물동량 데이터를 뽑아보십시오. 히트맵을 뽑아보는 거군요. 2단계는요? 2단계는 기술 타당성 검토, 층고와 기둥 간격, 전력과 소방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3단계는 규제 돌파입니다. 관련 법규를 활용해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내고 주민 편의시설 결합으로 민원을 최소화합니다. 스마트 택배함 같은 거요? 네. 4단계는요? 4단계는 토큰 증권 같은 기법으로 자금 조달 및 설비 구축을 하고 파트너와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운영을 최적화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탄소 배출권으로 추가 수익 모델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의 건물주라 단순히 네모난 공간을 쪼개서 팔던 소매업자였다면 이제 미래의 건물주는 데이터와 물류라는 도시의 혈류가 막힘없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자본은 이제 공간의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성과와 효율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인사이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우러러보는 1층의 화려한 명품 매장이나 통유리 카페보다 사람의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고 로봇들만 윙윙거리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 어둡고 서늘한 지하 주차장이야말로 빌딩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프라임 부동산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다음번에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실 때 그 먼지 쌓인 빈 공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관리비만 잡아먹는 골칫거리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눈에는 그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서 쉴 새 없이 흐르고 있는 황금빛 데이터와 물류의 파이프라인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줄 새롭고 놀라운 분석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